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악인처럼만 보이던 스비드리갈로프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며 스스로 삶을 마치는 부분까지 읽어봤습니다. 6부 7번째 꼭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비드리갈로프에게 경멸감을 느끼고 제 갈 길을 가던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누구도 모르게 스비드리갈로프를 만나러 간 두냐가 없으니 불헤리아는 홀로 집에 있는 상태였죠.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격하게 맞아주며 자신이 지나치게 그를 몰아붙인 것 같다고 미안해합니다. 또 자신이 라스콜니코프의 논문을 3번이나 읽었고 지금은 훌륭한 이론을 만들고 있을 텐데 자신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평범한 사람이라 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라스콜니코프는 풀헤리아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또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인지 묻습니다. 풀헤리아는 정답이 정해진 질문에 자신이 앞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노라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죠. 이 말을 들은 라스콜니코프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러 어머니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하죠. 풀헤리아는 어머니로서 어떤 예감을 한 듯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인지만 물어보죠. 물론 그게 될 리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와 다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떤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여동생 두냐가 그를 보러 와 있었던 것인데요. 두냐는 소냐와 모든 이야기를 나눈 후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수할 것이냐는 두냐의 질문에 라스콜니코프는 그럴 것이라고 답하죠. 그런데 그를 껴안고 흐느끼는 두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냐가 범죄라는 표현을 쓰자 라스콜니코프는 급작스레 광분합니다. 자신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고 그럼에도 자신이 자수를 하는 까닭은 스스로의 소심함과 어리석음, 비열함과 무능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냐는 절망적이면서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오빠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죠. 또다시 광분한 라스콜니코프는 두냐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겪을 일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방을 나옵니다. 꼭지도 여기서 마무리되는데요. 아직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과 아집으로 죄책감을 온전히 마주하지 못한 라스콜니코프의 모습이 그려지면서도 그의 마지막이 자수로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8번째 꼭지입니다. 방을 나온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날 인물 소냐를 보러 갑니다. 그는 소냐 앞에서도 다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죠. 그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라고 하며 갖은 투정을 부리는데요. 속으로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정말 안 되는 것인지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계속 떠오르죠. 소냐 앞에서의 라스콜니코프는 마치 엄마에게 생떼를 쓰는 미운 6살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투정을 다 부린 라스콜니코프는 또 방을 나오며 스스로 반성합니다. 자신은 그저 소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냐가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단 말로 들리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던 라스콜니코프는 센나야 광장으로 가서 홀로 절을 하고 바닥에 키스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죽였다는 말을 해야 하는 차례였는데요. 이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몰래 자신을 따라 나온 소냐가 걱정하는 표정을 띠는 것을 보는데요. 이때 그는 그녀가 평생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직감을 합니다.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라스콜니코프는 경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비드리갈로프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멍한 채로 다시 내려옵니다. 경찰서 아래에선 소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냐는 온갖 애환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를 본 그는 다시 경찰서로 올라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제가 그때 고리대금 업자 노파와 그의 여동생 리자의 딸을 도끼로 살해하고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6부가 마무리됩니다. 여전히 번민하고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는 확신에 경찰서로 향하게 된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남았는데요. 에필로그 첫 꼭지를 보겠습니다. 이금 유형수 라스콜리니코프가 9개월째 시베리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재판 당시 그는 자신이 저지른 1년의 범행 과정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노파를 죽인 방법, 리자베타를 죽이게 된 경위, 그곳에서 빠져나간 방법,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등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돌 아래에 숨겨둔 지갑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발적이고 정직한 그가 왜 이것만 기억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병적인 편집광 증세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살인이었다고만 진술하죠. 그러며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르는 짓을 후회하기 때문에 자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정황과 주변 상황을 말미암아 살인이라는 중죄에도 엄청난 감형이 이루어져 8개월 징역형을 받습니다. 한편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어머니 뿔헤리아는 병에 들고 정신병 증세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라스콜리니코프가 재판 중이란 것은 전혀 모르는 채입니다. 뿔헤리아의 안정을 위해 두냐와 라주미힌이 적절한 거짓 상황까지 꾸며뒀지만 뿔헤리아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신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걸 넘어 모든 걸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모르는 척 스스로 자꾸 암시를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냐와 라주미힌은 돈을 모아 5년 이내로 시베리아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후에 두냐와 라주미힌은 결혼하게 되죠. 가급적 조용히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러한 와중에 뿔헤리아는 정신착란 증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소녀는 스비드리갈로프에게 받은 돈을 들고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수감될 때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소녀는 시베리아에서 다달이 라주미힌과 두냐에게 편지를 붙이는데요. 가장 일상적인 현실을 평범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희망이나 추측이나 감정을 전혀 덧대지 않고요. 처음에는 너무 건조하게 사실만 담담하게 써서 불만이 일 정도인데 편지를 계속 받다 보니 이 이상의 방법이 없음을 두냐와 라주미힌도 알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에게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또 자신을 보러 오는 소냐를 까칠하게 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동시에 그녀가 아파 한 줄 면회를 오지 못하자 몹시 우울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냐는 감옥 인근의 동네에서 바느질을 하며 사는데 주변에 양품점이 없어 할 일이 꽤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괜찮을 평판을 얻어 보이지 않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는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감옥 내에서 안하무인으로 굴어 주변에 미움을 사고 종국에는 몸도 급격히 나빠져 수인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필로그 첫 꼭지까지 읽어봤습니다. 죄를 지은 채로 홀로 방황하던 라스콜리니코프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함에도 자신을 믿어주는 소냐라는 존재 덕에 자수하게 되며 본 이야기가 정리되었고 에필로그에서는 그 뒷이야기를 풀어내며 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92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